이제는 코인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코인도 분명히 버는 것도 좋지만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어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좀 심상치 않아요. 다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고,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요, 정말 잘 살았었어요.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잘 살았더라고요. 87년도, 88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이제 상위 기업 대부분이 일본 기업이었어요. 지금이랑은 생각도 할 수 없죠. 지금은 이제 시총 뭐 1위가 애플부터 해가지고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본 기업 아마 20위 안에 거의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이런 식이네요. 골드, 당연히 금이 시총 1위고, 엔비디아가 지금 2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6위까지 올라갔어요. 구글도 제쳤고, 페이스북, 아람코, 사우디가 지금 10위 안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까지는 다 지금 미국 기업이죠. 10위 안에 하나도 없죠. 브로드컴, 뭐 TSMC 대만도 있고, 와, 버크셔도 있고, 테슬라 14위, 주가 변동 친다 하더라도 계속 이제 들어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다 미국이에요. 다 미국. 일본 기업이 없어요. 20위 안에 하나도 없죠. 차이나 있고, 다 미국입니다. 독일 하나 있고. 일본 기업이 어디 있지? 삼성전자가 40위, 한국계 있고. 일본 기업이 없어. 일본 기업이 시총 100위 안에도 지금 일본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1980년도에는 어땠어요? 1위, 3위, 5위 엄청 많죠. 지금이랑 너무 다르죠. 이때는 진짜 이래가지고 일본이 진짜 최전성기였었습니다. 도쿄 부동산이 진짜 엄청 비쌌거든요. 그래서 도쿄에 있는 부동산을 다 팔면은요, 미국 전체 땅을 매입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호황기였어요. 저도 이제 한동안 좀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Stay With Me 이런 노래 있잖아요. 노래 되게 좋더라고요. 완전 음악 장르까지도 엄청 부흥했었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전성기를 가졌었습니다. 이런 일본이 어떻게 됐냐? 몰락을 했어요. 트레이딩뷰 이제 차트 분석할 줄 아시죠?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NKY, 니케이 지수고요. 석 달이에요. 캔들 하나가 3달짜리. 지금 여기 보시면 이때가 언제죠? 이때가 1990년이었어요. 1990년도에 니케이 지수가 거의 4만을 찍었었고, 그 뒤로 몇 퍼센트 빠졌죠? 82%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수직 급락을 했죠. 니케이 지수 그냥 개박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80%가 됐고요. 이게 다시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2010년대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꾸준히 계속 상승을 했는데, 결국 이때 2023년도에 이제 결국은 넘어섰어요. 1990년에 이제 고점을 넘겼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고 있죠.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런 컵앤핸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회복하는 데만 35년이 걸렸습니다. 말이 35년이지 그동안에 이때 어떤 것들이 생겼어요? 태어났던 사람들, 저도 이제 1991년생이거든요. 90년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은요, 유년기 이때부터 뭐 그냥 일본이 잘 사는지 하나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가면 왜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프리터족도 많고 엄청 많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만큼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았었다. 가장 최근에도 지금 저는 알거든요. 이 도시바라는 기업을. 아마 저보다 어린 분들,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도시바가 뭔지도. 연합뉴스에서 나왔던 거고요. 2023년도 기사예요. 74년 만에 상장 기업이었는데 상폐가 됐습니다. 도시바가 상폐가 됐습니다. 아직도 일본 기업이 이렇게 니케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봤다시피 없습니다. 일본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력도 못 갖추고 있고요. 국내 내수에서도 이 도시바라는 이런 대한 기업이 지금 상폐를 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일본 안 좋은 게 우리는 그냥 옆에서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과연 어떤가? 저도 참 말하기가 조금 아쉽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은 많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이 2.5%로 잡았다가 0.8%로 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0.8%가 됐어요. 2.5에서 0.8%까지 내렸어요.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는요 2.7% 지금 성장률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뒤처지죠. 1.9%포인트 차이가.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제 대국이긴 하지만 더 이상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안주도 아니죠. 지금 퇴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기사를 몇 개 가져왔는데,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최대 성장률 격차 차이가, 경제 성장률 0.0%대를 기록하는 게 IMF 이후로 지금 최대로 벌어진다는 거. 다른 나라보다도 더 어려워요. 2021년도에도 0.5% 차이가 났었고 1.4%, 0.7% 차이 나다가 이제는 1.9%포인트로 떨어진다. 이게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지났거든요. 이때보다도 성장률이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수출은 위협하고요. 내수는요 지금 엄청나게 부진하답니다. 미국 지금 관세 뿌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불확실성하죠. 이러고 되니까 수출의 비중도 되게 높은 나라입니다. 관세가 지금 이런 식으로 막 난리가 나고 이러고 있는 데다가 내수까지 지금 또 부진하고 있어요. 소비자 판매 지수가 보면은 11개 분기 연속으로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큰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5월 22일 날 기사거든요. 진짜로 대한민국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자체가 많이 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6월 5일이죠. 이런 뉴스가 또 떴었습니다. 인간 부채가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일본 버블기 이후에 지금 35년 걸렸다고 했죠.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일 가능성이 매우 커졌어요. 지금 경제 성장률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러면은 아직 우리 이 단계 아직 우리 이런 지하실을 못 봤다는 거거든요.
지하실까지는 안 갔어요. 흔히 말하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다이버전스 만들고 하락하고 있는 이 하락 추세로 내려가는 로우가 찍히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로우 하이 이후에 로우가 찍히면서 추세 전환이 되는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제일 문제거든요. 우린 또 차트쟁이니까. 한국은행은 5일날 발표한 일본 경제로부터 대세계를 교훈해서 가계대출이 일본의 버블기와 닮았다라고 진단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한은에 따르면요, 부동산발 가계부채가 우려할 수준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GDP 대비 민간 레버리지 비율이 207.4%. 근데 일본 버블기 당시였던 1994년도. 1994년이면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넘어온 거야. 근데 이때 이거랑 닮았다는 거예요, 부채가.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때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치가 얼마였어요? 214%. 지금 우리는 207%. 거의 똑같이 근접을 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적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 와중이지 않을까라는 게 너무나 걱정인 거예요. 근데 또 민간 부채들 중에서 가계부채 비중이 45%예요. 가계부채 비중이 45%. 가계부채가 45%면 일본의 32%에 비해서도 편중됐다. 이러면은 중산층 다 무너집니다. 중산층이 지금 빚이 많다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도 빚을 한번 적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란 거 좋아요. 근데 빚은요, 뭐냐면 이걸로 통해서 내가 자산이 증식이 되고 나서 빚을 갚으면 모르겠는데 빚이 나오면요, 이자가 생기죠. 원리금을 갚는단 말이죠. 이러면요, 내가 만약에 가계소득이 300만 원이라 하는데 이자와 원리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게 되면요, 내가 이걸 아무리 300만 원을 벌고 400만 원을 500만 원을 벌어도 얘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가계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150, 200.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내수 경기가 학살이 나겠죠. 그렇게 돼서 집중도 역시 한국이 지금 3.6%로 일본이 지금 1.23이었잖아요. 부동산업종에 대한 대출 이게 엄청나게 심하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집 사고 나서 안 쓰는 거야. 허리띠 쫄라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버블이 붕괴가 됐잖아요. 일본이 버블이 붕괴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연쇄 부실화되면서 은행 위기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업이나 이런 좀비들 다 작살이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꺾인 건데 우리나라 아직 버블이 터지진 않았어요. 터질지 안 터질지도 아직 모르죠, 사실. 우리나라도 만약에 버블이 붕괴가 되면은 아마 일본보다 더 심해질 거예요. 일본은 여기서 봤다시피 NO1이었다가 망했으니까 35년 버티고 다시 살아난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NO1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일본처럼 따라가 버리면요, 우리나라 반등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반등한다고 쳐. 30년 뒤면 내가 60이 넘어. 그러면은 뭔 의미냐고.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짜 부동산이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진짜 지읒대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뭘 또 야기를 하냐. 결국은 빚이 많아졌잖아요. 빚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원리금을 갚다 보니까 월소득, 가구가 한 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이 소득이 있잖아요. 지출하는 이제 금액이 있잖아요. 일정 금액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4인 가구다.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300~400원 들어갈 거란 말이야. 생활비가. 식비하고 뭐 하고 나가는데. 근데 원리금 얘를 만약에 200 갚아버려요. 그러면요, 둘이서 벌어가지고 한 600 번다. 그러면은 400 남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예요? 애들이 크잖아. 애들이 커요. 애기들이 크면 얘들한테 돈 안 들어가요. 얘들한테 들어가면은 이게 소득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야. 지출이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해요? 자연적으로 못 갚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맞벌이 부부 둘이서 600을 버는데 한쪽이나 뭐 두 쪽에서 기업이 만약에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나가야 된다거나 이러면은 반토막 날 거야. 그러면은 작살 나는 거야. 그래서 연체율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5대 그룹이죠. 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개 그룹이면요, 무수익 여신이에요. 무수익 여신. 이자 못 받고 있는 돈이 거의 15조예요. 15조. 3개월 만에 지금 1조 7,500억이 들어. 근데 이자도 못 받는다고. 이자 장사도 못 해요. 은행이 지금 이자 장사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못하면 저축은행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거는 1금융이었어요. 안 그래도 지금 대출 안 되고 난리죠. 대출 안 되고 난리인데 은행도 못하니까 지금 대출 안 해줄 수밖에 없지. 얘들도 지금 이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금융권도 이런데 지금 2금융권 어때요? 2금융권은요, 연체율이 문제예요. 연체율이 10%. 이자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축은행 연체율이 지금 20% 이러면요, 얘네 망해요. 저축은행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얘들도 어딘가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대출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에서 사실 가장 큰 고객은 뭐냐면요, PF 대출이 1금융권보다는 사실 아무래도 2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이 PF 연쇄적으로 지금 빠그라지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빠그라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청담 쪽에 살고 있는데 청담동에 오피스텔 엄청 많이 들어섰어요. 대표적인 그게 될 것 같아가지고 논현동에요, 펜디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엄청난 이제 명품 브랜드죠. 펜디 브랜드에서 초고가 주택을 이제 짓는다고 그랬어요. 저도 이게 지나가면서 몇 번 봤었거든요. 엄청나게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짓기로 했었어요. 2025년 3월 20일이네. 좀 전에 봤더니
있었던 이유죠. 결국 PF사와 공매에 났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건설 경기도 되게 안 좋고요.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연체율이 지금 10% 이상인 곳이 OK저축은행 여기도 뭐 여신 규모도 지금 엄청나게 크고 지금 저축은행이 총 우리나라에 79개사가 있는데 부실채권도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 지금 그럴 위기가 또다시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제2금융권 지금 10% 넘는 곳이 79개 곳 중에서 34곳이나 됐죠. 부실채권도 엄청 많아졌고 조금 전에 봤던 그러면서 참 빅쇼트처럼 가는 걸까 진짜 좀 무서워요 진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국가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이게 하나가 지금 된 게 아니고 다 결국은 이렇게 이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워낙에 많으니까 특히 이제 가계대출도 엄청 많았고 민간도 엄청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연체되니까 은행이 지금 도산 위기죠. 은행이 위기가 되고 이제 어떻게 돼요? 약화되지. 근데 이 와중에 그나마 경제라도 잘 살아가면 몰라. 경제가 잘 살면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없긴 하지만 왜 약화되냐? 지금 현대제철이 이번에 루이지애나 주로 완전히 거의 가져간다라고 해요. 현대하면 사실 생각나는 게 뭐냐? 노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노조는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얘들이 좀 너무 심해. 제가 봐도 이제 노동자 인권 좋은데 이게 왜 있어야 되는 거냐면은 대기업의 갑질이잖아요. 대기업이 갑질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노조가 생긴 건데 이제는 대기업이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노조가 갑질을 해요. 노조가. 얘네 연봉이 1억 4천이래요. 1억 4천 평균 1억 4천을 받는데 얘네가 왜 파업을 하고 이걸 하냐고. 현대제철에서는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난리가 나니까 아예 도망간대요. 포스코는 이미 있어요. 이미 지금 가고 있어요. 포스코는. 루이지애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사실 이쪽은 다 철강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철강이 나요? 안 나. 우리나라는 철강 안 나요. 수입을 해와가지고 우리나라 인건비로 이제 제철을 만들고 그 다음 다시 수출을 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노동력 안 싸지. 수입해오고 또 수출하면서 또 관세 다 붙지. 또 문제가 뭐였냐면 전기료를 남부 루이지애나는요. 저 루이지애나가 여기인지도 몰랐네. 우리나라보다 35% 더 넓은 땅에 얘네가 보면은 대부분 지표들을 하위권이다. 근데 뭐가 좋냐? 현대차 그룹은 이제 현대제철을 이제 여기서 이제 건립을 하기로 했고 문제가 뭐냐면 전기요금이 엄청 싸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평균보다도 싼데 산업용 지금 루이지애나 지금 전기료가 엄청 싸죠. 에너지 때문이래요. 철강 산업이 이제 결국은 에너지를 많이 필요한데 이제 뭐 고철을 이제 전기로 녹이고 해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엄청 전기세를 많이 낸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전기세보다도 지금 루이지애나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그러니까 가겠죠. 산업들도 많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은 뭐 원유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자원도 많고 이렇게 저렴한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제조업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쪽으로 다 이전을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또 관세 얘기를 했죠. 관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가 그거 하면서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한다고 했는 게 이게 결국은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익이 맞아 떨어지니까 어때요? 대기업이잖아. 현대차도 대기업이 간다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지 이제 내수 경기가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얘네가 지금 미국으로 바로 간다니까. 미국에서 바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냥 매출을 낸다고. 대기업은 그러면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대제철 여기 밑에 저희가 뭐 잘은 모르지만 얼마나 많겠어요. 하청 기업은 얼마나 많겠고 얘네에서 지금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날아가는 거야 그냥 이제. 포스코는요 포항에서 이미 2024년 11월에 공장 폐쇄했고요. 7월에 또 폐쇄했대요. 그러면서 얘네가 하는 말이 뭐예요? 노동비용이 비싸다. 노동비용 비싼 거는 사실 뭐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정부 규제도 엄청 심하죠.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 정권에서는 사실 이제 기업의 장려라기보다는 규제를 많이 하죠. 규제를 많이 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숨통을 계속 쪼이면은 지도 막다른 곳에 하면요 튀어요. 살 구멍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라 하니까 어때요? 처음에 계속 말 듣다가 어떻게 했어요? 점점 튈 거예요. 점점. 대기업은요 도망가면 돼요. 확장하면 돼. 우리나라에서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대기업 지금 해외 법인이 6,000곳이 넘는데요. 미국에 엄청 많이 가요. 상속세 개편 저는 사실 이렇게 와닿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상속세 진짜 많이 때리거든요. 50% 넘게 때려요. 저도 이거 본 건데 이건희 삼성회장 죽으면서 그 상속세를 낸다고 이제 그 밑에 이재용 회장하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쪽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잘 모르는데 세법적으로는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저는 이제 뉴스를 갖다가 읽긴 하는데 어쨌든 대기업이 계속 해외로 확장을 이전을 하고 법인이 6,000곳이 넘는데요. 딴 거 아니에요. 저희 같은 하투트 같은 이런 조조소 기업이 아니고 대기업이에요. 자산 5조 이상의 대기업 중에서 6,000곳이 넘는데 저희는 사실 뭐 국내에 있으나 하투트도 지금 해외로 이전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요 4대 그룹 해외 법인을 한번 보자면요. 하나, SK, 삼성, 현대차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나마 삼성이 적네. 삼성은 왜 내려가고 있는 거지? 지금 SK, 현대차, 하나는 다 올라갔죠. 삼성은 왜 주는 거지? 이건 잘 모르겠네. 삼성이 주는 건 좋은 건가? 삼성 여기서 마이너스 100 되는 동안에 316에서 638, 328에서 824 씁쓸합니다. 전 대한민국 되게 좋아하는데 대기업이 이렇게 해서 해외로 확장하는 거는요 당연히 안 좋은 얘기죠. 근데 문제는요 대기업만 해외로 확장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만 가는 게 아니고 개인도 갑니다. 2024년 6월 19일 날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고액 자산가가 이주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한국 부자 순유출 규모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전망됐다. 투자 가능 자산을 100만 달러, 13억 8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가
우리나라가 타국에서 도망가는 거. 15억 정도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국은 1200명이 한국을 떠났대요. 2024년에요. 나도 떠나야 되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집값 존나 비싸잖아요. 근데 텍사스 가면은 거의 뭐 저택을 살던데요. 강남에서 거의 뭐 한 20평대 아파트 살 수 있는 돈이면 대저택을 살던데. 마이애미 이런 데 가도. 지금 대한민국 집값이 뉴욕 뺨칠 정도로 비싸지고 있고 결국은 세금도 있겠죠. 세금에 대한 얘기도 또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기업 유출하니까 얘들도 가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대기업이 이만큼 유출했다는 거는 중소기업들은 잘은 모르지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진짜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요. 1등이 차이나고요. 중국은 그럴 수 있어. 공산국가니까. 중국은 그럴 수 있어. 영국도 졸라 나가는데 영국 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영국도 나간대요. 이탈리아 경제 지금 그냥 좆됐거든요. 이탈리아 그냥 걔 망했어요. 근데 한국이요.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많이 나가요. 나 이게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어. 보면서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는 러시아에서 부호들이 지금 1000명 나가는데 한국 지금 1200명 나갔어요. 우리나라 뭐 하는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나만 돈 잘 보면 된다 이 주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더 많이 튀고 있다. 이게 진짜 코미디라니까요. 이러면은 경쟁력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부자들이 없어지는데 세금 누가 내요? 8대2의 법칙에 부자들이 세금의 80%를 내요. 그러면은 우린 진짜 내수가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세수가 더 안 거칠 거예요. 이게 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각자 도생을 해야 돼요. 저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왈가왈부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더 대처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더 좋아하는데 지금은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저도 돈을 안 쓰거든요. 많이 안 써요. 물론 예전보다는 쓰죠. 비싼 거 사 먹고 그다음 막 옷 비싼 거 막 안 사 입고 차 안 타고 이러거든요. 무서워요. 현금을 좀 보유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구성을 또 잘 해야 돼요. 빈부격차가 또 벌어질 수 있어요. 계속 이런 거 뜨죠. 지금 반포에서 가장 핫한 아파트거든요. 원베일리. 내가 결국은 평당 2억 넘었어요. 35평이 7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오를 곳은 계속 오를 거예요. 부동산이. 근데 지방은 계속 망할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도 이제 양극화가 될 거고. 참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파트 값도 또 이렇대요. 서울 고가 저가 주택 가격이 5배가 넘는데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21억이 더 비싸대요. 지방 주택하고는 더 커질 거고요. 지방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구미랑 대구에도 살았었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상위 20% 평균 가격이 25억 7천만 원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25억 7천만 원 가지고요. 강남 3구에서 송파구 빼고 서초 강남에서 살 수 있는 아파트 없어요. 30억 밑으로 없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방 가면요. 저 왜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경북 구미에 있는 아파트 살래, 반포자에 살래. 구민 아파트 1억 안 하는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빈부격차 더 심해질 거예요. 얘 지금 2억 넘었잖아요. 압구정에 한양 아파트 들어서잖아요. 평당 3억 시대 열릴 겁니다, 진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지금 재개발 뭐 된다 만다 이러는데 향후 10년 이내는 되겠죠. 성담동에 지금 아파트들 막 새로 짓고 있거든요. 걔네들 짓게 되면 2억 그냥 넘을 거예요. 부동산 가지고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빈부격차 생기겠죠. 비트코인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차이 또 엄청나게 나죠. 비트코인은요 다시 11만 달러를 회복했어요. 지금 거의 회복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없는 사람은 어때요? 또 여기 가지고 또 이제 코인 부자들 생길 거고요. 코인 부자 생기면은 또 막 이제 양극화돼 가지고 또 못한 사람들은 난리가 날 거예요. 주식도 똑같아요. 미국 주식 가진 사람들 지금 난리 났어요. 주식 같은 것도 사실 위험하죠. 주식, 코인 위험해요. 근데 얘네들을 포트폴리오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부자가 태어나잖아. 엔비디아 같은 거는 미국 주식 잘 모르긴 하지만 엔비디아 이런 걸로 지금 부자도 엄청 생겼잖아요. 안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이제 격차가 벌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 비트코인 이거 다 그냥 안 좋다가 했는데 비트코인 하면 이제 그거 하면 망한다 이랬는데 11만 불로 회복했고요. 주식하면 망한다 했는데 뭐 이렇게 올랐대요. 국장하면 망한다 그랬죠. 카카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BTS 지금 다 전역했죠. 5 주식 미쳤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또 이거 이 중에 뭐라도 해야 돼. 이 중에 저는 이 중에 뭐라도 해야 된다 생각. 되게 다 하면 좋고 안 하면요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이것도 하지만 어디에 많이 하냐. 걔들은 이거 할 거예요. 안전자산. 왜? 나라가 망하면 어쩌지. 그러면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언제든지 안전자산을 뺏기지 않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